스카이어 슬프 타임즈 2023년 10월 28일 파트 2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화면이 조금 멀리 보이게 되네요. 반증, falsification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conjecture and reputation, 추측과 반박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최근에 칼 포퍼의 그 과학 철학에 대해서 논의하는 내용들이 가끔 눈에 많이 띕니다. 과학 철학자 칼 포퍼는 반증 가능성으로 인해서 진실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진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실일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렇게 그 반어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그 진실의 수준은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수준에서의 진실뿐이라는 한계가 있다라고도 언급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용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제 견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박진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진이라는 것을 이 단어적인 어떤 그 용어풀이로 봐서는 영어로 true, full, this, 진실에 충실히 다가가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느냐 하는 삶에 이런 뜻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버리시밀리튜트라고도 그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 베리라는 얘기가 들어갔을 때는 베리파이라고 검증에 의한 접근 개념도 들어가 있는 그런 용어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반증이라는 얘기를 왜 얘기하느냐? 그거는 이제 다음 편집부터 이제 뭐 얘기를 전반적으로 슬퍼 타임즈가 이런 정신에 있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만은 그 2018년 10월 노승현 경향신문에서 그 발췌된 내용을 소개를 하자면은 원래는 그 이 번역이 추측과 논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자가 이한구 박사라고 연세대 뭐 철학학 교수로 되어 있는데 이 논박이라는 용어보다는 반박이 더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conjecture and reputation. 이 reputation이 말하자면 반증이라는 용어로도 그 활용될 수는 있긴 하는데 사실 falsification이라는 얘기는 반증이라는 용어는 우리한테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거를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추측과 반박해서 포포가 제시한 과학관을 반증주의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명제가 과학으로 인정받으려면 관찰을 통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니콘이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반증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이지 않지만은 이런 것들을 유사 과학 내지는 그 사이비 과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는 검은 백조가 한 마리라도 관찰되면 반증할 수 있으므로 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논쟁에서 자신의 주장을 세우려면 반박당할 각오를 각오해야 된다. 이런 자세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풀이해 나간 게. 상대방이 반대 증거를 들이밀었을 때 자신이 틀렸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궤변만 늘어놓으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들다가는 토론의 장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 2018년 10월쯤 해가지고 노승영 씨라는 사람이 경향신문에 이 기고한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 이 노승영 씨는 번역가로서 이름이 되어 있는데
덧붙여서 제가 칼 포퍼를 만나게 된 것은 물론 이제 번역본으로 만나게 됐지만은 번역본은 추측과 반박이 아니고 추측과 논박이라는 것으로 국내에 그 번역이 돼서 이런 그 겉표지로 나타났습니다. 그 논박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이 영어로 conjecture and reputation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반박이라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그 번역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번역자가 이항구 박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번역이 사실은 번역본을 제가 추측과 논박 1권, 2권을 전부 다 그 설립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더라도 참 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번역이 그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철학에 대해서 제가 매니아로서 이 조직을 나와서 지금까지 그 한번 추구해 보는 것이 이런 분야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소개해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서로포트 회계 분석도 제가 반박 이런 거보다는 검증 또는 추론 또는 반증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 이유도 이분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회계야말로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한 학생이 뉴욕시 교사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어느 편인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은 이렇습니다. 참 힘든 질문을 학생이 던졌네요. 페이스 카림이라고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공립학교 교사로 지내온 로젠버그는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가의 전쟁은 그녀가 교육자로서 다뤄야 했던 가장 분열적인 주제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그녀는 그 질문을 학습 경험으로 바꾸려고 노력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로젠버그의 우려는 양극화되고 있는 국제적 갈등에 대해 교실 안팎에서 대화를 시도하면서 미국 전역의 교육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국의 그 교육계를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 교사의 교권 뭐 이 정도나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모들의 갑질 정도를 운운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런 쪼잔한 그런 수준이 아니고 미국 교사들이 지금 당면한 과제는 누가 옳으냐라는 질문을 학생들이 던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수준의 우리나라의 그 교육 수준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갑질하는 뭐 이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교권 강화 뭐 이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수준이 좀 참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팔레스타인 미국 작가 리프크라고 돼 있네. 엘베이드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린이 책 봐봐. 내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가에서 이 책은 그녀의 문화유산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어린 팔레스타인 난문의 여정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런 어려움도 그렇게 출판이 되고 이런 그 문화가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조지아주의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모들과 전쟁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한다. 교사가 다 답변할 수가 어떻게 있겠냐. 그리고 요즘 한국 학생들은 교사 보기를 우습게 보는데 그런 질문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의 한 교사는 자신의 학생들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이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터졌습니까? 라고 묻는데 참 교사들이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반대주의와 반유대주의와 이슬람 혐오에 포함한 자신들의 우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고 서로의 관점에 대해 귀 기울였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거는 20년 이상 공립학교에 교사로 지낸 로젠버그라는 그 여성 교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그녀는 전쟁에서 민간인이 다칠 때마다 그것은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라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좀 어떤 한계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죽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 보복 작전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이 죽어나가는 그런 거를 봤을 때 뭐 이스라엘도 반 이스라엘 집회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은 그게 참 선악을 가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그 하마스가 이 무슨 이 축제 때 공격을 당해 가지고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 무자비한 공격을 통해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 그 신상과 죽은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찾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의 그런 내용을 사진이 찍힌 거고요.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많이 당했으므로 이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이 무너진 그 건물 속에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을 구하려는 그런 사진이 병행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하나의 땅, 두 민족의 비극, 두 국가 해법이 현재로서는 최선. 결국 이런 거로 해서 카이로 김기웅 기자 특파원과 김보라 기자가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총소리가 들리면 늘 죽음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기습 공격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주민의 표현이고 1948년 첫 나크바, 아랍어로는 재앙, 당시 대규모 강제 이주를 말한다 하는데 나크바라는 게 이후 두 번째 나크바가 올까 두렵다. 이 땅을 떠나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문의 취재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 팔레스타인 위임 통지의 비극. 영국이 비겁하게 물러났죠. 현실적으로 유엔한테 맡기고 19세기 말 시온주의를 앞세운 동유럽 유태인들은 오스만 트리키의 제국이 400년간 지배하고 있던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아슈케나이지 유태인 카자드로 인식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유럽에 있는 유태인들이 대거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사실 진짜 유대인이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카자르라는 그 유목민족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그 세력 경쟁에 있어서 카자르가 중앙아시아, 중동의 중앙아시아 쪽에 있으면서 압력을 받으면서 하면서 그 카자르 유목 민족이 견디려다 보니까 여기서 좀 다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그 카자르의 그 지배자가 아주 그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슬람 그 종교 지도자한테 질문을 하기를 어, 이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둘 중에 어느 하나를 믿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기왕이면은 그 기독교를 적대적으로 하는 이슬람이니까 이슬람 이 사제는 뭐라고 했냐면 유대교를 믿으세요. 그리고 기독교 사제한테 또 이렇게 카자르
지배자는 얘기했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 기독교하고 그다음에 이슬람 아니 저 유대교 중에 어느 걸 믿겠냐 그렇게 되니까 이슬람하고 그다음에 그 기독교하고 어느 거를 믿으면 좋겠냐고 믿으니까 그 기독교 쪽에서는 차라리 무슬림한테 밀리느니 차라리 유대교를 믿어라. 참 지혜로운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카자르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의 인구 분포 중에서 동유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아슈케나지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그러면은 유대교를 개종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카자르란 게 유목민이었고 또한 그 동양하고 무관한 게 아닌 거로 되어 있죠. 이런 거로 생각하면 생각할 고대사로 연구할 과제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건국과 팔레스타인 나크바, 잇따른 화해 결렬과 가자 지구의 봉쇄, 두 국가 해법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지는 서한 그 지구를 그 팔레스타인 이중 국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된다 그래도 아르메니아고 그 뭐예요 이 아르제바이잔하고 똑같은 형국이 되니까 그거는 미완의 해결책인 거죠. 제가 봐서는 그러면 또 전쟁이 또 일어날 겁니다. 두 국가 해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집트에게는 과감하게 시나이 반도를 반환했던 이스라엘이 생각이 납니다. 이후 이집트와는 솔직히 이스라엘하고는 적대적이지 않은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측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요 분쟁 일지에 대해서 쭉 이 동아일보 기자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초창기에 이스라엘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처음에 1947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주 좋았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7년 3차 중동 전쟁 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거의 나라를 점령했고 현재로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 지구에 몰려 있는 거로 되어 있고요. 서한 지구에서도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많이 그 이주 단지를 만들면서 서한 지구도 이슬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대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여기 가자지구가 콘크리트 장벽으로 돼 있는데 이 철조망도 있을 수 있겠죠. 철조망도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데서 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고생해서 차지한 땅을 팔레스타인에게 내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좀 제가 엉뚱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차라리 이스라엘이 이 땅을 벗어나서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찾아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미국과 유럽의 책임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뭐 고대사는 모르지만은 쭉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자, 2000년 동안 그 각 세계 각지를 떠돌다가 갑자기 그 2차 대전 끝나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2000년 동안 팔레스타인들이 여기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그대로 놔두겠냐 이게 자기네들도 자기가 고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의 시발인 거죠. 그러니까 영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나 몰라라고 도망간 거죠. 유엔한테 맡기고. 그러니까 영국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 이거예요. 영국 놈들이 식민지를 제일 많이 했었죠.
그게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2차 대전까지 일으켰는데 미국은 참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어쩔 수 없으니까 미국이 2차 대전에 또 참전해서 연합국이 승리를 했지만은 연합이라 그러면 꽤막 좋은 의미로 되어 있는데 독일이 옳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독일이 옳은지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긴 놈이 승자니까 이긴 놈의 논리가 옳은 거라고 세상은 통용이 되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옳은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은 거죠.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잃은 땅을 왜 굳이 그 또 다시 가가지고 찾으려고 하느냐. 예, 이런 얘기. 딴 나라 찾아봐라. 딴 나라. 새로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찾아야 해결될 수 있지 않겠냐. 유대인들한테.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의 책임이 크다. 그럼 새로운 땅은 어디냐? 이거는 미완의 과제로 넘기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가 좋을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그룹 대대적 내부감사 중 돌연 압수수색 당한 오너 노자훈 이현선 기자 조선비지에서 했는데 지난 24일 이호진 전 태강그룹 회장 자택과 서울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에 위치한 태강그룹 경영협의회 사무실이 경찰에 압수수색 당했다. 어, 태광고록 내부에서는 이 전 회장의 진행 중인 사내 특별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누군가 경찰에 일부 의혹을 제보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르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 재미있는 얘기네요. 이호진 전 회장 공백기간 태광고록 실세였던 K씨라는 사람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사태를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전직 고위 임원인 K씨 등 태광그룹을 둘러싼 복잡한 연합 관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자들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 홈쇼핑 사건 계기로 오나 신뢰를 잃었다 K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2년 2월 경영회비회에서 다시 등극하면서 이후 모든 계열사의 홍보실과 법무실, 거기다 감사실 등 주요 부서 등들이 경영협의회 직속 체제로 운영됐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오나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자기가 마치 실세인 양, 아니 실질적으로 실세를 행동하면서 이 장악을 했단 얘기죠. 경영을. 이 사람이 뭐 그 전에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또 이 사람도 뭐 자기가 자랑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효진 회장 사내 특별감사 지속 의지는 있다. 자관 자기가 이제 그 특별사면으로 나오면서 한 법조자 관계자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데에다 기업회장 치고 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은 검찰이 수사할 만한 성격이 아니기에 경찰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오나가 다시 와가지고 뭐 경영권을 장악하려니까 그동안에 K씨라는 인간이 어떤 그 실세로 운영을 했었고 다 장악을 했었는데 이게 좀 껄쩍지근하니까 다시 한번 고발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한 얘기는 아닌데 속마음은 이런 게 있지 않겠냐. 월급쟁이는 절대 주인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K씨라는 친구가 사실 월급쟁이 들어왔는데 실세로 큰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하는데 물론 그런 의미에서는 오나가 별 볼 일 없고 병신 같은 짓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불법으로 또 그렇게 이 구속까지 당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은 면피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연달아서 뭐 생각해 볼 그런 여지가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중국 다음 바이든 시 주석 회담 추진에 합의했다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데니 캠프가 AF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양국 지도자들이 회담을 갖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런 식까지만 표현을 했어요. 쭉 하는데 왕이 부장의 그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누가 더 강한 팔을 가졌는지 더 큰 목소리를 가졌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들이 패권을 유지하면서 사실은 패권에는 옳고 그름이 없죠. 사실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깨갱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어가는데 저번 그 11월 달에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이 옳지는 참 미지수입니다만은 이쪽 그 AFP 표현은 시진핑이 올 것 같다는 것까지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뉴스는 바이든 시진핑 내달 정상회의 개최라고 단언식으로 그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유재인 기자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AP 등 외신이 보도했다는 인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11월 달에 실제 시진핑이 에이펙 회의에 갈지 안 갈지 그때 어떤 얘기가 오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진핑이 이미 그 미국하고 경쟁에서 진 거는 맞고 깨갱해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좋게 지내자 이렇게 나가야죠. 미국 서구경영 정제마진 하락 석유화학 사업 부진의 어닝 미스라고 최경미 기자가 브로터에서 한 얘기인데 최근 석유 생산에 집중하며 메가디를 성사시킨 미국 서구경영 엑슨모빌과 세프론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요거 한마디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카자흐스탄 탱기즈 그 유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석유 세계 분쟁이 발생하면 석유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옛말인 것 같다. 미국이 최대 산유국 수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옛날에 무슨 분쟁이 터지면 석유 가격이 뭐 급등하고 뭐 그런 난리를 쳤는데 요즘 거꾸로 석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뭔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석유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런 분쟁들이 거꾸로 석유 가격이 오르려니 했는데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다들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미국 석유 그 메이저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미국이 옛날에는 수입을 했지만 지금은 미국 자체가 산유국이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산유국 입장에서 어떻게 세계를 지배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뇨한 TKPK 스타위원 출마해야 박국희 김태준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희망이 없더라도 톡신과 용기가 있는 계백 장군의 같은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다. 이번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 이뇨한 씨라고 미국인을 사실 한국인이죠. 생긴 모양은 외국인이라 그래도 우리 옛날에는 외국인도 그렇게 들어와서 많이 살았을 겁니다. 신라 같은 나라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TKPK가 서울로 출마해라. 그럼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됐지만은 잠깐 이 전체적인 뜻은 뭐 이렇게 이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뜻밖의 인선이긴 하지만 호남과 경상도가 화합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람하지 않습니다. 에, 인요한 씨, 그냥 한국인 같이 생긴 것 같네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한국인들하고 결혼하고 애새끼들 나면은 다 또 그렇게 되는데, 어떤 경우 저도 직장에서 사람을 본 적이 있는데, 꼭 그 아라비아 사람 같이 생겼는데 한국인이에요. 옛날에 그런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도 한국에 그 정착해서 산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민족 국가가 돼야 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세금 급등해서 쫓겨났다. 캐나다에서 노숙자가 급증했다. 캐나다에서 월세와 부동산 가격 급등해서 노숙자가 급증했다. 하는 뉴스를 일본 시사통신이 했는데 AFP하고 BB 뉴스를 통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관 인프레가 얼마나 심한지 이 캐나다도 일반 사람들이 살기에는 엄청 힘드니까 그 해서 노숙자 급증에 텐트 생활을 직장 다니는 사람도 텐트 생활을 한다는 수준까지 갔다면 이거는 참 문제가 있는 거죠. 트리도 수상도 총리도 수입이 충분히 있는 사람조차 주거 확보에 고생하고 있다. 임대료가 엄청 비싼 모양이에요. 자, 이런 거고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일본 쪽에 시사통역 캐나다에서 몇 년 살다가 완 적이 있는데 퀘벡의 겨울은 추위가 어마어마하다. 노숙자는 동사하게 돼 있다. 30년 전에는 이른바 원룸이라고 월 800달러. 우리나라로 따지면 800달러면 어떻게 해요? 800만 원. 그 월세가 800달러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데선. 그게 지금 2,000달러 정도로 들 것 같으니까 이게 당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을 지친다. 미일 반도체 통합에 의기투합했지만 결국 물거품이 중앙일보 일본판인데 미일 반도체 통합이 그 결렬이 됐다는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일본 또 그 반대로 일본 언론에서는 그거 말고 대신 일본 보수 언론은 일본 더하기 TSMC 대만 그래서 대만을 중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삼성전자가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될 것이라고 또 예견하는 보도도 있다는 얘기. 일본 쪽 입장에서는 이런 뉴스도 있었다는 얘기를 좀 얘기하고 싶네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불길한 예감. 여러 나라에서 연쇄적으로 몰락했다. 아시안 위기의 재래도 있지 않겠나. 라고 해서 아사카 유타카라는 경제평론가가 일본 현대 비즈니스에서 기고한 글이기도 한데요. 법인 파산이 리먼 쇼크 때의 7 내지 8배다. 한국이 현재 2008년도 그 리먼 사태 때보다도 지금 현재 한국의 그 법인 파산이 7, 8배나 이른다. 자영업자 폐업이 급속히 진행되고 또 있고 그런 이유도 얘기를 하고 금리 상승 이런 것도 그 생각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9%가량이 다중채무자다. 이 은행 저 은행에다가 빚을 빌려가지고 아주 죽을 맛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그 데비트 서비스 레이쇼라고 일본 말을 갖다가 영어로 제가 했는데 61.5%로서 지금 매우 안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러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잔액이 크게 늘었다. 한국 부동산 가격은 작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들어선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황당한 생각이 퍼진 결과 거품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좀 이상하다 이게요. 경제를 유지하려고 중국처럼 부동산 경제로 버틸라고 그러는 거냐?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정면 투기화에 지금 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 집살 그 엄두가 안 내니까 주식이나 뭐 이런 쪽으로 투자했다가 또 돈 다 날리고 있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기고자는 이상 한국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봤지만은, 한국의 고금리 정책의 계속으로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상 빠지고 있는지에 상당히 리얼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이 위험 상태는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처럼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전 세계적인 학이지만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니까 그나마 조금 잘 견디고 있다 하는 얘기를 지들이 은근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서방에서는 서쪽 석유 생산을 일시에 강화하고 있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는 감산하겠다는 선택 상조차 없이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격이 낮은 마당으로 감산을 선택한 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석유 가격이 지금 내가 거기서 감산을 한 데에서 올라가는 것, 저기 감산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런 식까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지구 온난화 문제보다도 중국과 러시아 등의 강권 국가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세계를 지배하지 않는 것이 인류의 미래에 있어 훨씬 중대한 과제다. 러시아가 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 훨씬 더 큰 과제에 대처라면 화석 연료에 중점적으로 투자함을 세계는 선택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괜히 쓸데없는 태양광, 뭐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로 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세계 경제를 남마로 만들었다 하는 것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들의 지도자들은 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탈산소 목소리에 깽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대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인플레이션이 대처하는 데는 미 달러 금리가 점점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더욱 다른 나라는 더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흐름이 현재 한국의 경제 위기를 낳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국만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 인정을 합니다. 이들은 연쇄 폭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에서도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것 같다. 잘못하면 1997년도 외환위기 같은 게 또 나오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언론 매체는 일본은 저금리로 제로 금리로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안 당할 거다 하는 안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기도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제 개인적인 입장도 똑같습니다만은, 가계 부채에 대해서 부채를 줄여라. 현재는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고 뭐 어쩌고 다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채가 없는 사람은 경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겁니다. 내 생각엔 그래요. 저도 부채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은, 부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채가 없으면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괜히 돈 벌자고 부동산 투기한다고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인생이 살라 그러면은 그냥 내가 사는 거주하는 그냥 1주택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게 인생의 목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다 일반 국민들은 사실 80% 정도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20%의 어떤 투기 세력들이 다 부동산 망쳐먹고 투기 세력 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정부에서 냉정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부동산은 이 지금 우리나라 나중에 중국처럼 거품 몰락을 하기 이전에 미리 부동산 가격을 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강제적으로 해도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을 해가지고 왜 기업체들은 감가상각을 인정해서 왜 개인의 주택들은 감가상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기준가격을 한 20년 된 아파트는 감가상각 해가지고 재산세도 없게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게 이바고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